지금 집값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정부가 미친 것도 아니고 당연히 DTI 풀어줄 겁니다. 완화시켜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DTI를 적용하더라고요. 대출 규제를 한다는 얘기. 저도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미쳤네? 정부가 이제 포기를 했나? 어떡하라는 거지? 풀어줘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시원찮은데 이게 뭐지? 그 다음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우리 김인만 소장님은 강세론자십니까? 약세론자십니까? 저는 상황에 따라서 중간론자. 아, 네, 강세장에서는 강세론자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투자의 중심은 투자자 본인한테 있는 거고 네. 저는 서포트해주는 역할, 그 멘토의 역할이지 제가 투자를 이끌어가는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시의적절하게 앞으로는 가되 앞에 돌이 있을 수도 있어. 주의해. 어텐션을 주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제목이 엄청 세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3년 무조건 올라가는 곳 알려드립니다. 네, 유튜브 제목하고 비슷합니다. 그러게, 이거 썸네일. 야. 제목은 이런데 내용은 또 막상 그 정도 강도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좀 제목이 매운맛? 그렇죠. 내용은 이 3년이라는 의미가 저는 그런 의미예요. 무조건 딱 3년, 물리적인 3년이라기보다 네.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 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제 2022년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정이 됐죠. 그 조정 기간이 1년에 그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4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바로 대세 상승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네. 우리가 이 준비 기간을 잘 준비해야 다음 상승장에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다음 상승장에. 네. 그 말인 즉슨 아직 상승장은 시작도 안 했다. 상승장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번 또 다른 상승장. 또 다른 상승장은 저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말이 안 된다. 무슨 소리야? 예. 7년 오르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네. 7년 상승장이거든요. 예. 2022년 1년 조정이 되고 또 7년 상승장이 된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잠실 엘스가 최고 가격이 전용 84가 27억까지 찍었거든요. 네. 2021년에. 네. 2022년 12월, 올해 1월, 2023년 1월에 뭐 18억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에 24억까지는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다시 또 7년이 상승이 되면 7년 동안 얼마가 올라야 될까요? 지금 24억에서 여기서 상승장이 더 가려면. 7년이 오르면 40억? 45억 가야 되거든요. 엘스가. 네, 네, 네. 7년 오르면 2배 정도 오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상승장이 7년 동안 일반적으로 이어진다 하면. 그렇죠. 그게 상승장인 거죠. 1년 오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이야기 안 쳐. 부동산은 흐름이 길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1년만 올라도 막 그냥. 주식은 좀 다이나믹한 네, 거고요. 네. 부동산은 조금 길게 봐야 되고, 물론 7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죠. 좀 올라가다가 쉬다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올라갔나요? 2016년도에 조정기가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잠깐 조정장이 있었고요. 네네네. 그거는 상승장 중에 잠깐의 조정장이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되면서 또 상승을 하죠. 83 대책인가요? 82 네. 대책 나오니까 또 잠시 주춤하다가 또 다시 오르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닥을 찍는다는 의미가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바닥 찍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작년 12월, 2023년 올 1월을 바닥으로 보고 그때보다 기술적 반등을 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제가 생각하는 바닥은요. 무슨 소리야. 한번 바닥 찍으면 이제 올라가야지. 저는 대세 상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27억 하던 아파트가 18억까지 빠졌다가 24억을 하면 사람들 눈에는 이게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최고점 대비 떨어져서 아 저게 내 기본 재산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매도인 입장에서. 안 갖고 있을 때는 저 네. 바닥에서부터 뛰어오른 게 생각이 되면서 야 저기서 벌써 6억이 올랐네. 18억에서 24억 갔네. 1억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상승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야 무슨 소리야. 27억 가던 게 한마디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했다가 고점 대비 이제 15% 수준까지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야 30% 빠졌다가 아직도 15%야. 아직 내가 본 가격이 있는데 아직 고점 회복하지 않았어요. 고점이란 말을 안 하죠. 시세 회복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야,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가냐? 야, 이거 들어가? 바로
고민되죠. 네.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당연히 들어가죠. 자신 없죠. 24억에서 취득세 내고 재산세, 종부세 내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그러면 27억 가지고는 재미없습니다. 3억 올라가지고 뗄것 차 떼고 포 떼고 한 1억 먹을 텐데 1억 먹으려고 내가 지금 24억 아파트를 사야 될까? 기준금리가 내려갔나? 내려가지도 않았잖아요. 은행 가보면 대출금리는 5월, 6월보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아요. 경기 불확실성도 있고. 그러면 집값이 과연 고평가일까? 버블이 제거됐나? 그에 대한 자신도 없죠. 분명히 2021년, 2021년은 저는 버블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버블이 있는데 그 버블이 제거됐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버블이 제거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지나는 방법.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저는 그런 예에 많이 듭니다. 10년 정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4인 가족, 제가 4인 가족이니까 딸 둘이 있으니까 네. 그 당시 생일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통신사 할인 좀 받으면 저는 10만 원 안 나왔거든요. 네. 스테이크 하나 먹고 뭐 사이드 메뉴 먹고 해도 네. 지금은 무슨 소리야. 2명 가도 10만 원 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보이는 거는 가격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그때 10만 원, 지금 10만 원이. 그때는 조카들한테 10만 원 용돈 주면 큰 마음 먹고. 어휴, 예. 큰 마음 먹고 진짜. 네. 5만 원 또, 요즘 조카들한테 5만 원 주기는 왠지 부족한 느낌? 기본, 대학생들은 기본 10만 원 또 많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버슈팅이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저는 버블이 제거된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약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2021년까지 버블이었어요. 2022년 조정이 됐는데 지금 2023년이죠. 2년의 시간 동안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고점 대비 가격이라도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버블이 남아있다. 다수의 매수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안 오를 것 같으면, 아니, 이런 생각이 아니면 뭘 고민해요. 그냥 사야지. 그리고 집주인들 마음도 똑같아요. 올라가길 바라는데, 바라지만 속마음은, 여기서 얼마 더 올라갈까?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상승장 같을 때는 집주인이, 우리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지금이 상승장이에요. 네. 앞으로 더 올라가. 매물을 내놓을까요? 걷어들이죠. 걷어들이지.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갈아타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사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거나, 뭐 양도세, 중과세라든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매물 회수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집주인들도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반응이다. 지금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오르는 거는 저도 공감, 네. 동의합니다만 지금 당장 올해, 내년, 후내년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스럽다. 제가 최근에 판교 갔다 왔거든요. 네. 판교, 마포 뭐 제가 임장 많이 하는데 판교 가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네. 이제 카메라 하나 들고 저도 유튜브 하니까 카메라 들고 이제 현장 이렇게 찍고 있는데 막 혼자 주절주절 이야기하면서 네. 막 하니까 옆에 어떤 할머니죠? 할머니가 지나다니다가 부동산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 그렇다고 해서 인사드리고 주인이냐고 하니까 주인이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냐? 판교는 뭐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죠. 판교만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이 추가상,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면 그렇게 만나면 항상 현장의 의견을 듣거든요. 그럼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여기서 더 올라가겠냐. 그냥 바닥에서 조금 더 올랐으니까 요 기술적 반등 정도면 팔아도 되지 않겠냐. 팔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집주인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현장에 가보면 통계하고 현장하고 약간 좀 시차가 있어요. 한국 부동산원 통계나 부동산 R114, KB 부동산 통계를 보면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몇 주 연속 상승, 네. 뭐 0점 몇 상승 나오는데 상승은 맞아요. 1월 대비는 올라갑니다. 꾸준히 회복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래프만 보면 수치만 보면 상승인데 쭉쭉 치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1월 대비 2월, 3월, 4월, 5월까지는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느낌이에요. 현장에도 그래요. 네. 2, 3억 정도 오릅니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가 현실적으로 이제 플러스 전환되고요. 0.07, 0.06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 근데 현장에 가보면 제가 최근에 동탄도 갔다 왔고요. 네. 송도도 갔다 왔고요. 마포도 갔다 왔고, 잠실 갔다 오고, 판교 갔다 오고, 또 경희궁자이도 한번 보고 오고요. 골고루 다 돌아다녔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네. 현장 부동산, 저는 가면 꼭 현장 부동산 사장님 들러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듣거든요. 네. 공통점이 뭐냐면 다 힘들다. 거래가 잘 안 돼. 매수 문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뉴스 나오는 거하고 달라. 단 1월보다는 좋아. 최악의 상황, 둔촌주공 또 미계약이 났던 1월보다는 좋은 거는 맞아. 네. 맞는데 우리가 뉴스 보듯이 그렇게 막 과열, 분양가 올라가고 난리가 났는 그런 상황은 아니야. 매수자들이 최근 연락이 좀 뜸하고 집주인들도 호가 올리는 것도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만 튀어 올랐을 뿐, 딱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미적지근한 상황. 딱 걸려있는. 예. 그러니까 표현이 좋습니다. 작년 12월, 올 1월은 냉동실 예. 완전히 얼어버렸잖아요. 아, 꽁꽁꽁 얼었어요. 정부가 이제 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전자레인지에 막 해동을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말랑말랑해진 느낌, 미지근한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뉴스를 보면 막 굉장히 고기가 익어버린 듯한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냥 말랑말랑해진 미지근한 수준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거죠. 더 이상 가열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네. 버블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거는 어떤 기준일까요? 일단 우리 소득 대비 PIR 보더라도 소득 네. 대비 집값 상승 보더라도 사실 저는 2019년 정도에 멈출 줄 알았어요. 서울이 2012년도가 이제 12년도가 바닥이었고요. 그래도 2013년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량은 좀 늘어나는데 네.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2015년부터예요. 항상 이게 시차가 있습니다. 이거 아파트 이야기예요. 네. 고마빌딩이나 뭐 상가 토지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아파트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항상 3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심리가 망각을 하고 과거의 향수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저는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과거로 한번 가보죠. 과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네. 그때 분위기 주식하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그때 뭐 장난 아니었죠. 네. 미국이 망한다는데. 네. 그래서 종합주가가 막 천이 붕괴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애가 어려가지고 꼬맹이 때 체험학습을 갔거든요. 2008년 12월인가 11월인가. 어디로? 어디 화성시 어디 고구마 캐는 데 가가지고 네. 막 고구마를 캐고 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종합주가가 속보 뭐 천이 붕괴됐다고. 네. 아, 그때 900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죠. 천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예. 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구마를 캐고 있을 땐가. 고구마 캐야죠. 구황작물인데. 그런가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나는데 몇 달 지나니까 회복을 하더라고요. V자로 2009년도에 V자로.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V자 음. 반등을 합니다. 지금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잖아요.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부동산. 문재인 정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왔죠? 이번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네. 미친 듯이 올렸잖아요. 1년 동안 무슨 자이언트 스텝을 그렇게 밟어. 네. 패닉이죠. 패닉이 온 거죠. 그 V자 반등을 합니다. 요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V자 반등을 하게 만든 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추면서 반등이 나왔고 기준금리 올린 건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보면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을 보면 계속 올랐을까요?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는 그냥 계속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여요? 계속 올랐어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올랐다고. 왜냐면 그 디테일한 거는 이제 저희가 다 기억을 못 하니까요. 예. 망각을 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래요. 네. 물론 지역마다 다르죠. 반포는 계속 올랐어요. 반포 새 아파트들은 한강변에 르네상스 힘으로 올랐는데 네. 2006년도, 2005년, 6년, 7년도에 버블7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한 번 더 떨어지죠. 2차락이 옵니다.
상당히 아팠죠. 박근혜 정부 때 기억나시잖아요. 5년간 양도세 면제 주고 취득세 연구 면제 인하 주고 그러면서 2013년도에 사실상 반등했거든요. 그때부터 좀 바닥이 만들어졌죠. 바닥이 만들어졌는데 서울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더 떨어질 줄 알고. 이게 대득해 바운스야. 2013년에는 아파트 사면 안 돼. 네. 라는 분위기. 그때 누가 샀냐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 부산, 창원, 대구 이렇게 지방 투자자들이 서울 원정 투자 들어와요. 서울 수도권 1, 2기 신도시. 그때는요 한 2천, 3천만 원 가지고 갭 투자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세는 올랐는데 매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갭이 줄어드니까. 근데 서울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야. 데드캣 바운스인데 더 떨어질 거야. 하락에 대한 공포. 그 공포를 잊는데 2016년부터 이제 망각을 하더라고요. 네. 아, 이제 상승이야. 본격적인 상승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꺾였는데 사람들은 2011년 될 때까지도 인정을 못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아직도 상승 기간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30대들. 그러니까 최근에 그 관성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요. 미래도 그럴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니까요. 근데 그 방향이 틀어진 거를 내가 인정하는 데까지 3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인정하는 데까지 3년 걸린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3년은 지나야 그래서 저는 2차 하락은 올 수도 있다. 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2차 하락이 끝나면 저는 그때는 본격 대세 상승으로 들어갈 거다. 물론 다수의 투자자들은 겁이 나서 또 못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된다. 그래서 저는 2차 하락을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2차 하락은 어떤 근거로 온다는 걸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도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서 더 올리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고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우리가 모르죠. 네. 근데 그러면 2011년 있잖아요. 네. 2011년, 12년도에 이제 떨어졌는데 그때 외부 충격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외부 충격이 없었어요. 미국도 조용했고요. 2011년, 12년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어요. 그때 뭐 유럽발 재정 위기 문제가 좀 있기는 뭐 그거는 했습니다만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금융시장의 이야기였고.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의아했어요. 왜 떨어지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부동산은 제가 심리라고 했잖아요. 아파트는 심리라고 했잖아요. 네네.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값이 떨어지려고 하면 집주인들이 매매 가격을 떨어뜨려서 하락 거래 매물을 내놔야 되고요. 매수자들이 잘 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격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네. 집주인들 마음은 어떨까요? 일단 버텨보자. 야, 2022년 금리 한 번 올린 거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야. 작년에 집값 떨어진 거는요. 사실상 많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청산당한 거죠. 따지고 보면 몇 개가. 예. 2022년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0 몇 건이거든요. 네. 11월이 700 몇 건, 10월이 500인가 600 몇 건이에요. 거의 거래가 안 됐어요. 올스톱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이 팔았냐면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급한 사람들. 전세 상환부터 역전세. 세입자들이 돌려달래. 근데 이게 몇 천만 원도 아니고요. 우리 아무리 강남에 아파트 한 개,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어도요. 현금 흐름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산가와 자본가는 좀 다르거든요. 아파트 두세 개 있으면 우리가 자산가라고는 하는데 네. 현금 흐름은 안 돼요. 근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5억을 돌려달래. 그쵸. 5억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한테 돌려줄 만한 사람 잘 없습니다. 생각보다. 결혼식 축의금 잘 못 내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강남에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내고 남는 게 어디 있어. 현금 흐름이 어려워서. 그러면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방법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야 되는데 대출도 안 나옵니다. DSR 걸려가지고. 그러면 세입자들은 가만히 있나요? 그냥 내 집 같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집 같으면 안 팔아요. 네. 이자 좀 내지. 무슨 호들갑이야. 근데 세입자가 공격이 들어오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물론 버티는 사람들은 버티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이제 급매물로 내놓기 시작을 하죠. 작년에 그렇게 급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쵸. 재산 분할하시는,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는 분들, 부모님 상속해가지고 한마디로 폭파시키는 물건. 그런 게 700개, 800개 나오면서 하락 거래를 주도한 거죠. 일시적으로. 다수의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내놔서 하락 거래가 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본격적인 하락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급한 물건들, 그렇죠. 역전세 아니면 경매 넘어가는 것도 막 급한 것들이 나왔으니 그렇죠. 사실 그거는 거의 가격을 불문하고 일단 급한 대로 처분을 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낙엽처럼 후두두둑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까지 빠졌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말이 그거는 되냐고. 낙엽 떨어지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게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투매하듯이 던지듯이 해서 떨어진 몇 건데 개가. 그런 상황이 지금은 지나갔는데 지금은 지나갔죠. 1차 하락은 끝났다니까. 그러한 2차 하락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그 2차 당시랑 하락이- 비슷하게 후두둑 떨어지는 2차 하락이 하락은 어떨 때 오냐면은요. 이제 2차 하락이 저는 2차 하락이 진짜 하락이라고 보는데 다수의 집주인들 심리. 제가 3년이 중요하다고 2차 했잖아요. 하락이 진짜 하락이다. 네. 와. 자, 3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중요하냐면 1년 무조건 버텨요. 네. 2022년 버텨봤습니다. 2023년 반등했어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드냐면 봐. 기다리면 되잖아. 이제 올라가. 그렇죠. 반등했잖아. 했잖아. 네.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해피죠. 근데 여기서 계속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다가 주춤하다가 혹시라도 추가 하락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거 아닌가? 대세 상승이 아니었나? 아니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출 이자는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반등이 끝났나? 이런 거. 약간 불안한 마음. 1년? 2년? 이제 3년 차 접어들면 3년 동안 대출 이자는 지금 계속 내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은요, 오르지 않으면 손실이에요. 재산세 내죠, 아. 종부세 내죠, 살 때 취득세 내죠. 좀 남아도 팔 때 또 양도세도 내야 되거든. 오르지 않으면 손실이다. 손실이죠. 이게 보합은 손실이에요, 부동산은. 보합은 손실이야. 세금이 엄청나게 많거든. 주식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줘야 되는데 1년, 2년, 3년 지나면 이미 대출 이자는 상당히 냈고 불안한 마음이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요. 한 3년 차 접어드니까 이제 나의 선택,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져요. 물렸나? 아, 이게 상승장이 아니었나? 내가 판단 미스했나라는 후회가 이게 막 누적이 돼요. 대출 이자는 계속 내죠. 엄청 짜증, 피로감이 누적이 되는데 배우자들 중에 부부가 동시에 투자에 눈을 떠가지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요. 한 사람이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약간 동조를 좀 해주는 양상이에요. 대부분 집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3년 정도 집값이 안 오르고 대출이자 나가면 동조해줬던 다른 배우자들이 이제 공격이 들어와요. 대체적으로. 많은 집들이. 이러면서. 나가 하지 말자고 했잖아. 네가 우겨 산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거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했냐? 그렇죠. 화나죠. 그것도 부부싸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팔자. 안 되겠어. 금매물로 던지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요. 나머지 사람들도 그런 마음들이 집집마다. 그래서 2011년, 12년도에 매물이 쏟아집니다. 계기는 있죠. 가만히 있는데 쏟아지지 않아요. 네. 계기가 뭐였냐면 2011년 이야기를 하면 그때 MB정부 때입니다. 네. MB정부 때는 뭘 했냐면 그때는 DSR이 없었고요. DTI가 있었어요. 네. DTI가 집값 잡는 꽃감 같은, 호랑이 잡는 꽃감 같은. DTI가 나오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꺾였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예. 사실은 맞아 떨어진 거지. 집값 꺾일 때가 됐는데 DTI가 나오면서 이제 됐는데 MB는 뭘 했냐면요. DTI를 한시적으로 네. 풀었다가 묶었다가 풀었다 묶었다를 반복을 합니다. 네. 그러면 DTI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면 집값이 좀 반등해요. 올라요. 지금 뭐 특례 보금자리 같은. DSR 가지고 저기 하듯이. 네. 그러다가 집값이 좀 반등하면 살짝 묶어요. 한시적 기간을 연장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또 살짝 떨어져요. 그럼 또 한시적으로 풀어줘요. 또 살짝 오르죠. 그게 2011년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좀 피로감이 누적이 되죠. 그러다가 2011년 3월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2011년 3월에 뭐가 있었냐면 전 너무 생생해가지고 예. 한시적 기간을 풀어줬다가 이제 끝나는 시점입니다. 2010 몇 년도에? 11년 3월. 11년 3월. 그래서 기자들이 막 전화 와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래서 아니 지금 집값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정부가 미친 것도 아니고 당연히 DTI 풀어줄 겁니다. 완화시켜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발표를 보니까 안 해줘요. DTI를 적용하더라고요. 대출 규제를 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저도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미쳤네? 정부가 이제 포기를 했나? 어떡하라는 거지? 풀어줘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시원찮은데 이게 뭐지? 그 다음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현장에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집어 던져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그러면서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집값이 폭락해요. 강남 아파트 개포주공이요. 개포주공 1단지 11월인가 12월에 입주하잖아요. 네.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그 당시로는 개포주공 1단지였는데
개포주공 1단지 평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3평인가 15평인가 모르겠습니다. 2010년에 2009년 2010년에 11억 12억 정도 했었어요. 2011년에 8억까지 떨어지더라고요. 8억 2천인가 8억까지 떨어져요. 저는 그때가 바닥이라고 봤거든요. DTI 해주고 하면 올라갈 거야. 네. 들어가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안 해줍니다. 사람들이 매물을 집어 던져요. 못 견뎌요. 5억 7천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무섭죠. 그게 2차 하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으니까 야, 이 상태로는 안 돼. 1주택자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줄게. 취득세 1%로 영구 인하 해줄게라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하락을 멈추고 조금씩 회복을 하는데 다수의 시장의 수요자들은 무슨 소리야. 아직 멀었어. 이제 아파트 시장은 끝났어. 라는 하락론이 팽배하고 또 그걸 부추기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야, 이제 아파트 시장 끝났어. 이제 하락이야. 사람들이 많이 동조를 하죠. 지방분들은 슬그머니 원정 투자 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또 그 관성이 생긴 거죠. 계속 하락할 거야. 그게 2015년, 16년부터 이제 다시 서울 사람들도 야, 사야 되겠다. 물론 그때도 계기는 있긴 하죠. 2016년에 개포주공 또 개포입니다. 개포주공 2단지. 요거는 이제 상승으로 돌아선 시기. 돌았었죠. 애매한 블레스티지가 또 불을 한번 지펴줍니다.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때 고분양가로.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뭐 고분양가도 아닙니다. 3.3제곱미터당 4,200만 원으로 분양을 하거든요. 네네. 2015년만 하더라도 뭐 3,600 정도의 분양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약간 베팅을 때립니다. 4,200. 야, 개포가 지금은 4,200 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는 야, 개포가 미쳤나? 근데 그게 완판이 나요. 일반 분양이. 그러니까 야, 개포가 4,200이면 우리는 서울의 강남의 나머지 지역들도 이제 분양가 올리고 집값이 난리가 나는 거죠. 항상 그런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벤트는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도 무슨 이벤트가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뭐 정책적으로 미스를 할지 DTI처럼 특례보금자리 같은 DSR을 풀어줬다 묶었다 하다가 뭔가 미스를 할지 뭐가 미스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금리가 미스가 될지 저는 금리에서 한번 미스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설마 올리겠어? 라고 하는데 올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물론 이제 그게 트리거가 계기가 뭐가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금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공급이 그렇죠,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정부의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2023년 초에 그래도 부동산 시장 바닥 찍고 올라온 데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또 근래에 전세대출의 네. 뭐 DSR 규제를 좀 한시적으로 DTI로 뭐 바꿔준다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정부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항상 운전하죠. 그러면 이번에도 경착륙까지는 꽝 하고 떨어지지 않게끔 연착륙으로 유도를 한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앞에서 MB 정부 때 네. DTI를 풀었다 조였다 근데 풀어줄 것 같은 시점에 풀지 않으면서 시장에 경착륙이 한 번 더 왔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사실 해야 MB가 될까요? 규제를 다 풀긴 다 풀었어요. 박근혜 정부 우리는 자극만 기억을 하잖아요. 강한 자극. 네. 박근혜 정부 때 워낙 파격적으로 양도세 특례라고 하죠. 조세특례법 99조 2항. 5년 동안 양도세 면제하는 그것만 뇌리에 박혀 있어요. 박근혜 정부가 다 풀어줬어. 천만의 말씀. MB 정부 때 계속 풀어줬어요. 규제 지역도 풀고 뭐 모든 규제들 다. 그게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죠. 물론 풀어준 덕분에 뭐 기술적 반등을 했을 수도 있고요. 경착력을 막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모든 정부가 정책으로 시장을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규제가 뭘까? 최근에 작년에 많이 풀어줬어요. 부동산 정책은요. 규제 정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부동산 정책은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해요. 상한선, 하한선이 있으면 집값이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고요. 해야지. 언더슈팅 지나치게 떨어지면은 규제를 풉니다. 이 메커니즘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진보가 집권하면 네. 규제하고 그 이념 때문에 네. 보수가 집권하면 규제를 풀어줘. 아, 윤석열 정부 규제 풀어주잖아. 문재인 정부 규제했잖아. 노무현 정부 규제했잖아. MB 박근혜 풀어줬잖아.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사실은 그 이념이 아니고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했고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준 거예요. 작년 8월만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했나요? 집값 더 떨어져야 돼. 네네네. 무슨 소리야. 지금 비싸. 막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12월, 1월에 왜 부랴부랴 풀었을까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문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올라가는 것도 문제.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정부 입장에서? 너무 집값이 올라가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생각해보면. 뭐 양극화도 있고, 그렇죠. 민심 돌아서고. 그렇죠. 그런 영향. 네. 한마디로 표심에 안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네. 민심이 안 좋아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집값 올라가면 세수 올라가죠. 증가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경제도 건설 경기도 좋고 자산 가치 올라가면서 자산 소비도 가치도 늘고, 소득도 예. 늘고 소비도 늘고 음. 장점이 더 많아요. 집값 떨어지면 더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세수 줄잖아요. 세수 펑크 나죠. 건설 경기 안 좋죠. 내수 경제도 안 좋죠. PF 대출 문제되니까 금융사들도 지금 난리도 아니죠. 줄줄이 문제죠. 증권사들도 아마 이거 빨리 수습 안 되면 증권사들도 PF 물려가지고 아마 엄청난 손실 발생할 겁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떨어지는 게 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개입을 하는 거죠. 많이 풀어줬어요.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다 풀어줬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포 성수는 안 풀어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강남 3구하고 마용성은 저는 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소리? 마포도 풀어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아 원희룡 장관이 많이 급했구나. 마포도 풀어줬네. 나 같으면 마포는 안 풀어줬을 텐데 한 템포 더 지켜봤을 텐데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뒤에 특례보금자리가 사실상 DSR 살짝 풀어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규제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제 카드가 몇 개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 소관이긴 한데 토지거래가는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강남 3구, 용산구 규제지역 남아있고 네. 그래도 뭐 DSR 전체적인 큰 틀은 유지하고 있고 이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머지는 없죠. 그러면 풀 만큼은 다 풀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풀렸습니다. 카드가 몇 개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못 풉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집값이 반등을 끝내고 다시 주춤하거나 좀 내려가기 시작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여기서 더 꺼내들 카드가 이제 더 떨어지면 카드를 꺼내야죠. 일단은 많이 지켜보겠죠. 위험 수위 정도로 떨어지면 미분양이 다시 급증하면 남은 카드를 또 끄집어내야 되는데 네. 그 단계까지는 아직 말랑말랑한 그러니까 차가워지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연착륙하는 것까지는 지켜볼 거다. 연착륙은 괜찮으니까.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있잖아요. 네. 조심스럽죠. 최대 이벤트잖아요. 대선, 총선. 부동산은요. 한번 흐름이 결정되면 6개월 가거든요. 그러면 4월 총선이잖아요. 네. 맞죠? 4월 총선이면 10월, 11월 흐름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9월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7월, 8월 여름 휴가 원래 비수기예요. 9월 추석, 누가 추석 전에 부동산을 사냐고. 명절을 갔다 오고 시장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월 흐름이 4월까지 갑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10월 흐름을 안정으로 흥분되지 않게. 근데 최근에 약간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분양가 청약 경쟁률이 지나치게 좀 올라가고. 요즘 분양시장 장난 아니죠. 분양가도 올라가고. 네. 정부 입장에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오버슈팅 되면 안 되는데. 그냥 말랑말랑 미지근한 상태로만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뜨거워져서 다시 익어버리게 되면 이거 또 어떡하냐? 또 규제를 또 해야 돼? 라는 딜레마에 빠져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장관이 추석 전에 뭐 공급 대책 발표한다는 이유가 그러면 왜 청약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졌느냐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네. 아니 기님만의 얘기 들으니까 야 기술적 반등이고 아니라며. 네. 근데 청약 시장은 왜 이렇게 뜨거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일단 뭐 심리적으로 올 1월보다 회복된 거는 맞아요. 올 1월은 워낙 뭐 비정상적인 냉각 상태였고요. 심리적으로 회복된 거는 맞고 청약 시장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약금 10%만 내죠. 3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년 모르겠고 일단 3년 후는 올라가 있겠지. 굉장히 많은 시장의 수요자들이 무조건 올라간다는데 아마 베팅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청약은 돈 10%만 들어가고 3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 또 믿는 구석이 있죠. 야, 건설 자재비, 인건비 올라가는 거 봐. 그렇죠. 물가 올라가는 거 봐. 야, 점심 먹으러 가는데 사실 저도 부담스러워요. 밥 먹기가 부담스러워. 요즘 식당 가서 뭐 하나 먹으려고 하면 12,000원, 13,000원. 맛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올라가면 3년 후에 가격이 안 올라가고 돼? 분양가가? 청약은요.
확정 분양가잖아요. 계약할 때 분양가가 3년 후까지 이어져요. 그렇죠. 3년 동안 발생하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상승은 시공사, 시행사들이 다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네. 계약자 입장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죠. 3년 동안 분명히 올라갈 거야. 거기에 인하가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 3년 후에, 5년 후에 입주 물량도 부족할 거야. 무조건 올라가. 라고 해서 지금 청약 시장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